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도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뇌졸중 상식이라 그래서 뭔가 깊은 내용보다는 또 들었을 때 우리 일반인이 뇌졸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는 박찬영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뇌혈관 질환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뇌 조직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반신이 마비되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에는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경색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혈액이나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뇌세포의 손상을 일컫는 것이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고여서 뇌 손상이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뇌경색이에요, 뇌출혈이에요라고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뇌경색 이러면 뇌경색은 뇌졸중과 다른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뇌졸중은 크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막히면은 뇌경색, 터지면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들은 저희가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5분에 1명 정도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20분에 1명 정도는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하는 게 한 10만 명당 42명 정도로 사망 원인의 4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뇌졸중 중에 대부분의 한 4분의 3 정도, 70% 이상의 뇌경색으로 차지하고 있고, 뇌출혈이 한 15% 정도,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동맥류가 터지는 경우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 그리고 일관성 허혈 발작이라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증상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스스로 좋아지고 뇌 손상이 최종적으로 없었던 경우에 이런 미니 뇌졸중 또는 일관성 허혈 발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각각의 세부 분류로 뇌경색에도 동맥경화성 또는 소동맥 질환성, 심장색전성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뇌출혈에도 단순한 뇌실질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것을 이제 세부 분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원인 중에서 일단은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상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렇게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이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또는 여기 그 동맥경화된 혈관에서부터 찌꺼기들이 생겨면서 이 찌꺼기가 혈류를 타고 머릿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혈전성 뇌경색 또는 동맥경화성 뇌경색이라고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수술방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경동맥 속에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동맥경화성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피가 막 고여 있고 피딱지도 고여 있고 하는데요. 이런 피딱지들이 혈류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뇌 속에 있는 혈관들을 막으면서 뇌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두 번째에서 이 심장색전성 뇌경색과 열공성 뇌경색이 이제 뇌경색의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심장 내 부정맥이 있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심근경색이 있었다던가 하는 이유로 심장 내 혈류가 쉽게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 와류가 생겨서 심장 안에 피가 이제 머물게 되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 혈류들은 결과적으로 다 피딱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생성된 피딱지가 다시 혈류를 따라서 머리나 어디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머리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모세혈관, 이 뇌 깊은 곳에 모세혈관들이 계속 머물면서 작은 그 위치들을 담당하면서 뇌 깊은 곳에 피를 주게 되는데요. 이런 고혈압 등의 이유로 인해서 모세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뇌경색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출혈 관련해서는 크게 나눴을 때는 모세혈관 질환과 같은 이유로 생기는 뇌내 출혈이 있고, 그 외에 큰 혈관에 동맥류라고 이 혈관의 한쪽 벽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 부풀어 온 혈관이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뇌졸중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풀리면서 증상이 뇌졸중 같은 증상이 일으켜지지만 스스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뇌에 손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있는 강력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꼭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의 어느 부분에 손상을 입었는지, 이 병이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의 증상이 다양한 이유가, 이 뇌졸중이라는 병으로 치면은 단 하나의 그 병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각각의 어디에 생겼는지, 뇌는 각 구역별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두엽 쪽에 생기면은 운동 기능이나 언어 능력증 등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이 머리 꼭대기 쪽, 뒤통수 꼭대기 쪽에 생기면은 주로 감각 증상, 이 뒤통수 뒤쪽에 생기면은 시각 증상, 옆에 생기면은 기억력이나 언어 이해 능력,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마다 증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열거한 것들인데요. 가장 흔한 것들은 이제 감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항상 갑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갑자기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입 쪽에 근처에 마비가 오면서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을 걸어도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 이런 것들, 또는 팔다리 힘 빠지는 경우,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토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항상 저희가 저희 학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최대한 빨리 와야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한쪽 팔다리, 양쪽이 다 마비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이나 머릿속 증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쪽에 힘이 빠지는 경우를 이제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발음이 세거나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못하는 경우, 또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도 이제 안과적 문제 말고 머리 쪽 안구 뇌경색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뇌에 손상이 오면은 한쪽 눈보다는 양쪽 눈이 다 한쪽씩을 못 보는, 오른쪽 눈도 오른쪽을 못 보고 왼쪽 눈도 오른쪽을 못 보는 이런 식의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지러움보다도 어지러우면서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뇌졸중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도 뇌졸중을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 언어장애가 오는 경우, 시야장애가 이렇게 갑자기 두 개로 보인다는가, 아니면은 전체 자기가 보고 있는 시야에서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 균형이 잘 안 잡히는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뇌졸중 증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이런 것들은 뇌졸중 증상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응급실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자주 오시기는 하는데, 뒷골이 뻐근하다, 또는 손이 자꾸 떨린다, 오늘따라도 손이 좀 더 떨리는 것 같다, 팔다리가 뻣뻣한 느낌이 든다, 손발이 차고 시리다, 눈꺼풀이 떨린다. 특히 눈꺼풀 떨린다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눈꺼풀 떨리는 거는 저희가 마그네슘이라던가 단순 피로 증상, 이런 것들로 좀 더 말씀을 드리지, 뇌졸중이나 머리 쪽에 무슨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시큰거린다. 보통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이제 뇌에 손상이 왔을 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로 많이 나타나서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로 나타나기는 조금 흔한데, 저리고 시큰거리고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건 조금 흔하지가 않아서 뇌졸중 증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비욘디의 기존에 여러 가지 방송에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나오셔서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측마비,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이 마비가 오는 경우, 갑작스럽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발음이 새는 경우, 갑작스럽게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경우,
걷는 게 어렵고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경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119에 전화하고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초기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결과나 앞으로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아니면 장애가 계속 남고 아니면 치료가 너무 늦어서 사망에 이르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뇌졸중의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고 이런 분들이 뇌졸중을 언제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머릿속에 혈관이나 기타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사진은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항상 있고, 얘가 제 주변 가족들, 제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안 가시다가 이제 큰 병에 뇌졸중이 생겨서 뇌경색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게 증상이 있었다면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외래를 예약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권장드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데 뇌졸중이 발생해서 팔다리를 한쪽을 못 움직이고 막 쓰러져서 막 한쪽 팔만 이러고 계시는데, 그분들 쓰러졌다고 막 손끝 따고 기다리고, 아니면은 막 아직도 이제 팔다리 주무르면서 기다리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침을 놓고 기다리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의식이 없고 잘 안 깨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우황청심원 어디서 구해 갖고 또 드시고 물 먹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시간에 응급실에 빨리 가서 뭐 CT라도 CT 찍으면은 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도 20만 원 안쪽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지 기다리면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항상 빠른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박찬현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어서 뇌경색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뇌경색 치료를 나눠보면은 약물 복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혈전을 녹여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맥내 혈전 용해제라는 게 있고요. 혈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를 골라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판단은 이제 뇌졸중 전문의가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4.5시간 이내에 병원에 왔을 때 투약이 가능한 약제가 되고요. 동맥내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MRI나 CT를 통해서 뇌 혈류 상태를 보고 이 혈전 제거술을 이게 하는 게 이제 부작용이나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전 자체가 이제 제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서 혈전 끄집어내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지 말지를 영상을 보고 뇌졸중 전문의가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하고요. 약물 복용은 거의 모든 환자한테 공통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제는 이제 3시간 내에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후로 또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4.5시간 이내에 투약을 하는 경우도 하는 걸로 이제 지금 적응증이 되어 있고요. 빨리 투여할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뇌졸중 약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뇌졸중 약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 여러 가지 약물을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뇌졸중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처방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뇌졸중 약물이 이제 항혈소판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아스피린 같은 이런 그 혈전을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고요.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녹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제, 그리고 고혈압 약물. 이제 뇌졸중 환자가 고혈압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거의 한 70%, 80% 정도가 돼가지고 고혈압 약물의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혈압 약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당뇨병 약물, 당뇨 환자도 우리 뇌졸중 환자 중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당뇨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게 우리 또 뇌졸중 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이 안에 이제 고지혈증도 있고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게 이제 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이제 몸에 있는 피에 기름이 떠다니거나 콜레스테롤이 떠다니는 거 그런 거를 낮춰주거나 하는 방법을 이제 해서 하는 이상지질혈증 약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약물들을 다채롭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쓰는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항혈소 환자의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약물들이 대표적이고요. 사실 약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약물을 정리를 해봤고 아스피린은 유명하죠. 아스피린, 아스트릭스 이것도 둘 다 아스피린 계열 약물들이고요. 플라빅스라는 약물이고 아스피린의 이제 사촌격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 독립적이고 플레탈이라는 또 약이 있습니다. 이제 아스피린이랑 플라빅스는 이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 플레탈도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있지만 혈관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역할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환자분의 이제 MRI나 증상 그리고 연령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약을 쓸지도 고려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스피린 플레타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항혈소 환자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약을 먹으면 피가 묽어지는 게 그냥 들어서는 그냥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디 다쳐서 피가 날 때 이럴 때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 장기 뭐 뇌, 뭐 장, 뭐 관절, 뭐 복부, 장기 뭘 할 거 없이 거기선 이제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그냥 무조건 예방약으로 먹는 거는 아니고요.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거를 드셨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고 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을 의사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약물들은 이름이 많죠.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약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항응고제라는 약물입니다. 예전에 이제 와파린이라고 해서 항응고제 중에 대표적인 약이 있는데 와파린도 지금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약이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 심방세동이라고 이제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정확하게 뛰지 않고 뭔가 이제 심방이 이제 부르르 떨리면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은 운동 심하게 하면은 팔을 이제 굽히는 게 이제 잘 안 되면 이렇게 막 힘주면 막 부르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방이 떨리게 되면 거기서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또 뇌로 날아가면 뇌경색을 일으키고요. 그게 앞에서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장성 뇌경색인데 그 경우에는 이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환자에서 쓰는 약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약을 끊었을 때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먹다가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약마다 중단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약들은요. 하루 이틀, 약마다 다르겠는데 하루 이틀 정도면은 이틀이면은 다 효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끊고 다음날 되면은요. 이틀 후 3일째 되면은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주일 끊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약이 없는 채로 7일을 끊으면은 이틀 동안만 있을 거고 5일은 없을 거니까 이 5일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일주일을 끊는 게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 이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수술, 치과 치료, 내시경, 시술 이런 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멍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기면 지혈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요인들이 없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흡연이랑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혈수판제 효과를 감소시킨다고도 알려져 있고 이것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항혈수판제 복용 중에는 술, 담배를 피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앞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대학병원까지 와서 이런 약도 드시고 진료도 받으시고 이제 이러는데 이 흡연을 못 끊고 음주를 못 끊고 이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하지만 대학병원 열심히 다니시고 이러면은 제가 아이고 굳이 그렇게 담배를 안 끊으시는데 왜 이렇게 약을 드셔서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다 환자분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금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약을 먹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담배 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도 안 들잖아요. 돈을 아끼잖아요. 그래서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흡연을 계속하면은 뇌혈관이 진짜 점점 막힙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으라고 금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직접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게 하는 걸 진료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이 좁은데 담배를 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치료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괜히 심한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뇌졸중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앞에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어떨 때 뇌졸중이 생기는 증상인지 다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 치료를 받았고 뇌졸중 약을 먹고 있지만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심하고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변의 색깔이 붉게 나오는 경우, 검은 변을 보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혈수판제 드시면은 피가 잘 안 멎는다, 출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변의 색깔이 붉게 나오면 방광 쪽에 출혈이 나타난다는 의미고 짜장면처럼 검은 변을 보는 경우는 위에서 출혈이 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생리량이 많아진 경우는 자궁의 출혈량이 늘어났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잇몸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상처 주변의 출혈 및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항혈수판제 좀 조절을 잠깐 해야 된다. 이거는 약을 잠깐 중단을 했다가 쓰든지 원인이 되는 걸 치료를 해야 되든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재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재발할 확률이 이제 1개월 이내 2에서 4%, 1년 이내 6에서 13%, 5년 이내 25%인데요.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뇌졸중의 종류마다 다른데 평균 내면 한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혈관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 이러면 이제 이거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뇌졸중의 증상을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특히 1개월 이내와 1년 이내 보시면은 이게 12개월이 1년 아닙니까? 12개월 동안 6에서 13%인데 1개월 이내 2에서 4%면은 1개월 이내 굉장히 재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특히 강조를 해요. 뇌졸중 환자분들 태어나시고 한 달 동안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 달 동안 어디 심하게 운동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산보 정도만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병가가 진단서가 필요하면 저는 이제 4주 진단 그 안전가를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의 소견으로 그런 것들을 권고 드리고
1개월 이내에 웬만하면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도 1개월 이후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져 버렸는데 누구에게 연락을 하겠어요? 연락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락을 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은 가족분들이 좀 환자랑 같이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뇌졸중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뇌졸중이 재발하거나 이랬을 때는 처음보다 더 후유증이 남기도 하고 치명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약을 잘 드시고요. 생활습관 개선하고 이러는 게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거를 조절을 해야 우리가 뇌졸중을 막을 수 있나요? 이게 제일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건 되돌릴 수가 없어서요. 이 나이가 뇌졸중이 사실 가장 큰 이제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가족력도 뭐 이제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어서 반드시 아들이 뇌졸중이 생기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유전병이죠. 유전병은 아니고 하지만 가족력에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 어머니가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이 한 2.4배, 1.4배 정도로 위험성이 좀 증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뇌졸중의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잘 오지 않도록 관리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조절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 다른 질환의 약물 복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죠. 그리고 심방세동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심장에 생기는 부정맥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뇌졸중 발생률을 4배, 3배, 4배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것들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조절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에 전념을 하면 됩니다. 조절할 수 없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조절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생활습관 얘기가 있고요. 비만, 흡연, 식습관, 신체 활동량 부족 이런 것들을 딱 봐도 혈관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다 한다고 이제 다 예방되지는 않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잘 골라서 하시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비만도 예방하시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약물도 잘 드시고요. 즐거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 한번 생기는 분들은 뇌졸중 후 우울증이라고 해서요. 이런 게 이제 거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울합니다. 뇌졸중이 한번 생기면은. 그래서 이게 힘들지만 뭐 약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좀 즐거운 마음이 있고 이런 우울증이 조절이 잘 될수록 뇌졸중 자체 회복이 잘 된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환우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즐거운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요 이제 삼총사 애들은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질환이고 이거 건강검진하면 다 나오는 다 잴 수 있는 쉽게 잴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게 근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그럼 혈압약 언제부터 먹어요?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병원에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고혈압을 이제 치료를 안 했을 때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무시무시한 혈관 그림에 써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식이요법, 이제 그 염분을 적게 드시는 거, 저지방식이 이런 것들이라든지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하면 혈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특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고 권고드립니다.
금연은 앞에서 제가 뭐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고요. 간접 흡연도 안 좋으니까 네, 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시거나 뇌졸중 혈관인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가족분이 또 금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소금 섭취 줄이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이제 고혈압에 굉장히 큰 위험을 보고요. 우리가 소금을 5g, 이 그람 수로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얼마 되는 거야 이렇게 모르는데 이게 한 티스푼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면 돼요. 보시면은 우리가 찌개에 보시면은 된장찌개 이런 거는 2000mg 들어가고요. 그리고 순두부찌개는 1400mg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하루에 5g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소금이 이제 NaCl인데 이 중에 나트륨이 이제 2g이고 염소가 3g인데 대충 아무튼 2g이 딱 요거 하나 먹으면은 하루 거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나트륨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먹으면 이제 하루치가 이제 다 차는 겁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하루에 한 번 미만으로 드시고요. 또 이제 어묵국에도 굉장히 염분이 많이 있어요. 갈비탕과 육개장은 왠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많고요. 또 짜장면이 생각보다 이제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마라톤 하기 전에 이거 전날에 마라톤 선수들이 막 드신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도 있지만 염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냉면도 굉장히 염분이 높죠. 이게 이제 왠지 짠 것 같은 이 찌개들보다 더 염분이 높습니다. 우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밥, 비빔밥, 카레라이스 같은 경우도 한 요 정도 있고 반찬류가 있고 간식, 떡볶이, 순대, 샌드위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염분이. 그래서 뭐 이거를 계산해서 먹기는 어렵죠. 먹기는 어려운데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식사 방법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국물을 남기는 걸 권고하고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라면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짠 장아찌, 젓갈류를 피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소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리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추천하자면 이제 곡물, 감자류, 해조류, 그리고 버섯 같은 거 이제 콜레스테롤 적고요. 콩류도 적고요. 채소도 적습니다.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은 당연히 이제 그 기름지게 보이는 것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고기류죠. 고기 중에 특히 이제 이런 기름이 많은 것 같은 부분은 당연히 콜레스테롤을 높이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노른자, 새우 이런 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요. 간 같은 거에도 좀 많이 들어있고 연어알 이런 데도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알려준 건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올리브유로 그래서 음식을 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고 등푸른 생선 유명하죠. 오메가3가 거의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좋고 견과류도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되어 있고요. 채소, 과일, 해조류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적게 먹고 음식 만들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걸 당연히 권고를 드리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흰쌀밥,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메밀이라든지 이런 곡물들 들어간 것들을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술은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일단은 절주하라고 하는데 적정 음주량을 이제 한두 잔으로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일단은 해놓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두 잔 먹고 끝낼 자신 있으면 2잔 드시면 되는데 그럴 자신 없으면 안 드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특히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은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동 얘기고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게 혈압도 떨어뜨리고 체중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서 아주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복기 때 저희가 운동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데 보시면은 1주 차에는 이제 걷기라든지 그냥 고정 자전거 있죠. 그 앉아서 타는 거. 그거를 이제 한 10분 정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하시다가 2주 차는 20분 두세 번, 3주 차에는 30분 하루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힘들지 않고 그냥 가벼운 정도로 일단은 하라고 하고 이게 이제 뇌졸중 생기고 한 달 이내에 이 정도 하라는 얘기고요. 이거 이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 초반에는 이렇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맡았던 주제에 따라서 맡은 부분에서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혹시 한번 답을 네.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 들어 오른쪽 팔만 저린 증상이 있어요. 이것도 혈관 쪽 문제일까요? 요즘 러닝을 하고 난 뒤 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셨다고 박 교수님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보통 저린 증상만 있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PPT에도 있었지만은 저린 증상만 있을 때는 뇌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거를 먼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혈관 쪽 문제 운동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러닝 같은 거 하고 나서 생기신 거면 아무래도 러닝하면서 목이나 이런 팔 쪽에 움직임 같은 게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추, 목에 있는 척추뼈나 아니면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증상이 더 잘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드물지만 뭐 다른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팔로 가는 혈관 자체가 안 좋아서도 증상이 비슷하게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머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데 힘 빠지는 거 없이 감각만 반복적으로 저리다 이러기에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증상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신 뇌졸중 증상 구분을 본인이 어찌 알고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알까요? 뇌졸중 느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다. 네. 일단은 고민되면은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 애매모호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증상이면은 대부분은 증상이 크게 심하지 않으시니까 고민을 하시게 될 건데 저희가 뇌경색으로 크게 뇌경색 앓고 뭐 왼쪽으로 가는 아주 커다란 혈관이 막혀서 팔다리 아예 못 쓰시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이랬다가 저희가 일찍 오셔갖고 이런저런 치료하고 후유증 없이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저희가 증상이 있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 그러면 그냥 크게 느낌 없으셨대요. 그냥 뭐 몸이 안 움직이는 거는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은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던가 뭔가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거는 아시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증상을 느끼고 막 느낌 때문에 병원에 가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렵고 증상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응급실에 일찍 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 질문 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치료 관련된 거니까 임도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뇌졸중이 생겼을 때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골든타임은 몇 시간 정도일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개인 신경과를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예, 네,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뇌졸중이 생겼을 때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골든타임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이 생겼을 때 부작용이 없이 잘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졸중이 처음부터 얼마나 세게 오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뭐 바로 뭐 한두 시간 안에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고요. 뇌졸중이 작게 오시는 분들은 뭐 이틀 있다가 와도 후유증 없이 끝나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를 뭐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치료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뭐 빨리 올수록 좋다고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골든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뭐 1분 1분이라도 먼저 올수록 우리 뇌세포가 우리 200만 개가 1분에 200만 개씩이 죽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응급실을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고
요새도 지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면서 또 뇌졸중 환자 진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병원 신경과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혈전 용해술이나 뭐 이런 혈전 제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 병원 신경과 가면은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급 응급실 이상으로 가셔야지 증상이 지금 생겼는데 개인 의원으로 가시면은 아무래도 좀 어렵고요. 뭐 잠깐 증상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동네 병원에 먼저 들려서 이제 머리 쪽에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혈류나 이런 데 문제 없는지 보고 오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증상이 생겼는데 응급실로 안 가고 개인 의원에 먼저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증상 얘기니까 한번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경추 척수증의 증상에 척수가 눌리면 균형 감각 저하 증상도 있던데요. 강의 자료에 손의 기능과는 다른 건가요? 환자의 걸음을 보시면 구별이 되시나요? 네, 구별이 됩니다. 뭐 손의 기능이랑 척수가 눌렸던 거 이거를 말씀으로 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걷는 모습을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거 말고도 균형이 안 잡히면서 뭐 눈이 어떻게 저희가 눈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손의 쪽이면은 다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팔도 같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팔도 휘청거리고 다리도 휘청거리고 이런 것들의 증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척수증에 생기는 거랑 뭐 물론 이제 환자분의 걷는 모습 하나를 본다고 100% 감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가 결국 뭐 하는 거죠. 이런 게 진단을 이제 신경학적 검진을 하고 어떤 병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증명하고 치료하고 이런 게 이제 신경과 전문의가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께서 다른 뭐 술이나 술을 끊거나 금연 같은 걸 하면은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약 같은 거는 금단 증상이 없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저희 뭐 이게 치료기는 한데 저희 정신과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이나 몇몇 이제 신경안정제 아니면 뭐 약간 중독성이 있는 약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뇌졸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에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금단 증상은 없기 때문에 약을 금단하면서 생기는 증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 드리면요. 이틀 전에 오른쪽 눈에서 물결 무늬가 위아래로 흘러내려요. 아침부터 두통도 같이 동반했는데 10분간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뭐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평소 혈압이 105에 68이어도 뇌졸중이 걸리나요? 뭐 걸리죠. 네, 당연히 걸릴 수 걸릴 있죠. 수 있습니다. 네. 네, 혈압이 있으면은 뇌졸중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뜻이지 혈압이 없다고 해서 뇌졸중이 안 걸린다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 말고도 아까 당뇨도 있었고 고지혈증도 있었고 담배도 있고 뭐 온갖 위험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성별도 뭐 남자면 몇 배, 여자 다 그런 거는 위험성의 차이인 거지 그게 없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만 들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쭤볼게요. 올해 2월에 열공성 뇌경색을 진단받았는데요. 나이가 들어 돌아가실 때까지 재발이 단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0대 중반에 오셨군요. 네,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오셨는데 좀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뇌졸중의 비율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특히 열곡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재발이 단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많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년에 재발률 뭐 6에서 13%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래프가 해가 갈수록 재발률이 점점 감소를 합니다. 점점 감소하고 뇌졸중 처음에 생기고 나서 2년 뒤가 다르고 3년 뒤가 다르고 이제 5년 뒤는 이제 뇌졸중 재발률이 점점 감소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2월이시니까 올해도 잘 즐겁게 지내시고
이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 잘 관리하시면서 약 잘 드시고 이러면은 잘 넘어가시고 평생 또 재발 없이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이제 증상이 좀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하신데 예. 일단은 질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에 가스가 차서 폐랑 심장을 압박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를 뇌경색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 환자도 조절 안 하면 뇌졸중 걸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고혈압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라서 조절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절을 하셔도 걸릴 수 있는데 안 하면 당연히 걸릴 위험성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60대 여성입니다. 58세 때 저림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일과성 허혈성 진단을 받고 퇴원했고 시림 증상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시림이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나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과성 허혈 발작 때문에 손발 저림이란 약간 보통 손발 저림이 와서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진단받았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진단하기는 어렵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뇌손상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남아있다는 거는 뇌손상이 조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뇌랑은 상관없는 병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과 시림 증상, 저림과 시림 증상이 저희 진짜 뇌경색 환자분들이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한 1년 안쪽에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후유증으로 남아있으면 생각보다 잘 안 좋아집니다. 생각보다 잘 안 좋아지고 이런저런 저희가 저림증, 시림증을 그나마 증상을 좀 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약들을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약을 조절해 갖고 증상이 완전히 깔끔해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약을 쓰고 있고 완전히 정상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후유증으로 남은 거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조절하셔서 좀 증상이 좀 호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 아마 비욘디에서 다른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이제 질환이 걱정되고 또는 이제 본인이나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중에 비슷한 질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봐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본이 전부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이나 당뇨, 운동 부족, 담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조절을 해야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 건강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용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